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청년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톤이 낮아요? 오늘요? 네. 좀 높여서. 지난번에 출연을 많이 하고 나서 네.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긴 합니다. 오, 정말요? 그래갖고 이 취재 편의점 생각을 좀 많이 하고다 보니까 네. 오늘 꿈에 우리 신 변호사님 나와가지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꿈에 나왔어요? 꿈에 신 변호사 나오셔가지고 조금 예.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네. 아, 꿈에 신 변호사님 나오면 야. 이거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가야 된다. 아니 그 신 변호사님을 민주당으로 제가 모시고 가는 꿈이어서 오히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제가 동의할 수 없지만은 저는 한 2주 됐는데 전용기 의원님하고 제가 너무 그 환상의 커플처럼 예. 정말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티키타카 잘 됐다 청정한 이런. 용기. 그래서 요즘 예. 청년 정치가 이제 청정한 정치 깨끗하다 이래가지고 저 2주 동안 전용기 의원님 생각만 했습니다. 그 오늘 기다려오며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신 변호사님을 꿈에서라도 모셔가고 싶은 그런 거였나 봐요. 이거 어떡합니까? 야,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오늘 본회의가 갑자기 연기됐어요? 네, 갑자기 시트 작업이 좀 늦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 잘 모르겠어요,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다 짜지 않습니까? 합의를 네. 한 대로 결국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고 예. 시트가 말 그대로 그 숫자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 넣는 거죠. 네. 그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 몇백 조 되는 거를 그렇죠. 하나하나 써 넣으려면 시트 예. 작업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 항목에 맞춰야 되고 네네. 합의 내용대로 증액 감액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네. 기재부에서 보통 하는데 조금 늦어져서 2시에 한다. 큰 이유는 아닙니다. 네. 아니 뭐 4시간 정도 늦어지는 거니까 뭐. 네. 그 정도면 우리 국민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오후 2시에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논란이 됐던 R&D 예산 좀 늘렸어요. 그다음에 새만금 예산도 좀 늘렸습니다. 네. 3천억 정도, R&D는 6천억. 그다음에 뭐 보수언론, 보수언론에서는 이재명 예산 이렇게 부르는데 지역화폐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좀 애쓴 결과다라고 하면 신 변호사님 화날까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일단 국회가 항상 그렇잖아요. 네. 법에 특히 헌법에 예산안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12월 초에 원래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늘 늦어요. 그러니까 늑장 처리하는 거 이거 좀 고쳐야 된다. 왜 법을 안 지키는지 국회가 특히 입법자 스스로 법을 안 지키면 자기 모순이거든요. 이 네. 부분을 전 지적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예산안 통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뭐 R&D 예산 당연히 저는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도 네. 이게 왜 그럼 이제 6천억을 그럼 그동안 어떻게 깎아왔고 어떻게 또 복원이 됐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부재하고 마치 의원들끼리 그냥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여러 사설에서도 좀 문제 제기가 있던데 네. 좀 국회가 고쳐야 되지 않는가. 아니 예결위 내용이 없어요, 심사하는 내용이. 동안에 여야 그 예결위 간사들 전화도 안 받아요. 왜 그러시는 얘기도 거예요? 안 왜? 해줘. 국민과 소통하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쟁점을 모르겠어요. 제가 간사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엄청 바쁠 거예요. 네, 왜냐면 바쁘긴 여기저기서 해요. 전화 엄청 올 거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많은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됐던 것, 삭감이나 증액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설명이 좀 더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 말씀처럼 이거는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네. 것이 확실한 것 같고요. 예. 사실 R&D 예산, 뭐 새만금 예산 늘었다고 하는데 싹 각 삭감했던 거 저희가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 걸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증액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전부 다 날렸던 거 조금 이제 정상화시키고 있는 거고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3천억은 증액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한 4천억, 5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거든요. 예. 이거를 전원 날렸다가 그러니까요. 3천억을 증액시키니까 증액한 것 같은데 예상했던 거에 70% 정도만 확보된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 이제 말이 또 앞뒤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이 법을 어기는 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조건 이거 고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국회 예산권이 전혀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국회가 예산에 삭감 권한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증액권은 없습니다. 네.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인데 네. 정부가 안 한다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공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이자 네. 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이라 가지고 청년 예산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환노회에서 좀 깊게 봤는데 그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고 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안의 임금 격차를 줄여드는 게 있습니다. 뭐 일정 기간 얼마를 넣으면 조금 더 채워서 네. 이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그 예산 싹 깎았거든요. 전원 예산 삭감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나쁘다. 원래 받고 있던 사람들의 유지 정도만 가능하고 예.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 4천원 깎았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그리고 됐어요?
이것도 일부는 결국에는 그 환노위에서는 통과가 안 됐고요. 됐고. 타협하셨구나 이제. 예. 아니요, 다삭감 해가지고 다삭감. 예결이 넘어가서 이제 예결위에서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노위에서도 그 내일 체험 공제 관련된 예산은 네. 전부 증액하지 못하고 넘어간 상태였고 이거 대신해서 일 경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을 갖고 왔는데 4천억 갖고 2천억 증액시켜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증액권이 없으니까 삭감 의견만 전달돼서 넘어간 거죠, 예결위에서.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는 일부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됐지만 일부 증액은 돼서 통과가 된 걸로 어저께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방송 나와서 여야가 쟁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론을 하고 그렇죠. 토론하고 공론화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여론이 어느 편을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매일 나오는 여론조사는 뭐 누구 뭐 영장 청구하니 뭐 국민의 여론 이런 거밖에 없는 게 참 문제고요. 그래서 취재 편의점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이런 필요한 쟁점들 편의점입니다. 얘기를 하려고 네. 저희가 만들었는데 아니 저도 저기 전영기 의원님 말씀 하나만 저도 짚어드리면 저도 국회가 예산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 개입을 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헌법도 좀 고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0시 본회의가 뒤로 연기됐으니까 시간 조금 있으신가요?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길게 하시죠. 조금 길게 합시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저 사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일 체험 공제 같은 거 진짜 필요한 이유가 저희 때는 80년대 이제 취업을 하면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뭐 90% 정도? 그러니까 뭐 삼성 가나 무슨 풍림건설 가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뭐 물론 풍림 갔다가 삼성건설 가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 한 50% 정도밖에 안 돼, 5, 60%밖에 안 되니까 중소기업 못 가는 거예요. 똑같이 다 대졸자들의 경우에. 그리고 복지도 너무 다른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하고 복지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게 그냥 계속 좁은 문으로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일자리 문제가 그 대입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의대 가려고 예? 초등학교 의대반이 생기는 이런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일자리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 국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국회에서 해결해야 돼. 네. 근데 참 여러 가지 이익관계들이 난립하다 보니 네. 거기에서 나오는 뭐 이기주의들이 생겨나는 것 같고 이거 하나하나 다 챙기다 보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임금격차 줄이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되는 것 뻔하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우리 뭐 저출생 관련해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뻔한데 사실 쟁점이 되는 거는 진짜 그냥 대정부 투쟁 그리고 뭐 정부에서는 쉴드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런 노동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보수 정당에 있지만은 지금도 나와서 하지만은 이게 정말 그 땀 흘리고 일하고 법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법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으면요 오히려 바보 되는 세상이에요. 집도 못 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도 회사 다니면서도 코인을 하든지 주식을 해야지만 자산 증식이 돼서 그러니까요. 결국 집을 구하고 결혼을 하는 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전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그 을 갈등을 정부나 기업에서 부추기는데 결국 그들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서로 싸움 붙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이런 이중구조라고 하는 구조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 학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벌은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근데 학벌이라는 것은 그 제도, 교육제도를 신뢰한 학생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인데 그걸 또 뒤섞어버리면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벌을 인정하자. 오히려 인정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뭘 고쳐야 되냐면은 학벌로서 평생의 진로와 기득권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극복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뒷부분을 시정하고 고치고 사다리를 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좀 노동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민심동행에서는 제로시티 공약을 저희가 내거든요. 근데 이 제로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불안제로, 부담제로, 뭐 특권제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세율제로도 들어갑니다. 세율제로라는 것이 결국에는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같은 거 아니면은 준조세로 있는 뭐 여러 가지 보험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로시티 안에서는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면세를 과감하게 해주자. 이런 혁신적인 공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 대접받는 세상 만들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바람직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교육 구조라는 게 국영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는 건데 암기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일을 하고
또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은 그림 잘 그리고 뭐 또 축구 잘하는 친구들은 맞아요. 축구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성 뭘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운전 잘해서 운전만 열심히 해도 잘 먹고 살 수 있고 뭐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건 국영수만 잘하는 사람들만 행복한 아니 나라. 근데 독일이 그렇잖아요. 독일은요 다 네. 정치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배관공 있잖아요. 그럼 네. 배관공 장인이 있고요. 네. 미용을 잘하면 미용 장인이 있습니다. 맞아. 장인의 칭호를 받으면요 네. 국회의원보다 더 대접받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도 그런 식으로 가서 각 분야들의 전문성들을 대접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분야에서 성공하면요 다 정치합니다. 인생 이모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다양성을 인정 못하는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국영수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네. 사실 저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 노동 인권 교육을 꼭 해야 된다. 이건 필수 과제로 넣어야 된다라는 네. 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아요.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사회는 문제면 맨날 국영수만 배우고 이제는 체육도 필수 과목에서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애들은 더 말라가고 머리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20살이 되면은 알바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회 일꾼으로서 뛰쳐나오게 되는데 네. 노동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것도 없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도 네.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계약서 쓰는 법 그다음에 노동을 한 뒤에는 자기가 적절한 보상을 받는 법.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 방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고 그래서 노동 인권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다양한 직군에서 필요한 네. 필수 과제들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예. 저는 정치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니 그리고 제가- 네. 교육도 지금 우리 장윤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교육도 똑같이 봅니다. 결국에는 이 공교육 체제 네. 저는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유지해온 공교육이 전 붕괴를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 많이 하시고요. 네. 학생들도요. 맞습니다. 학교 밖의 청소년도 괴롭지만 학교 안의 청소년들도 다 지금 괴로워요. 괴로운 상태고요. 맞아요. 어머니들도 힘들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지금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도 네. 모르고 또 하나는 2025년도부터 고교 학점제 이제 도입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아이들을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말 불안전한 제도 속으로 밀어넣고 있거든요. 저는 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공교육의 붕괴를 인정을 하고 학교가 해야 될 일만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저는 수요자들에게 교육 수요자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받고 교육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 아는 지인이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인데 선생님들이 막 의논을 해가지고 특강을 누구를 할까 해서 명사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명사 초청에 가서 다 자고 그리고 절반은 나가버리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노동법 강의를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 변호사가. 근데 그게 뭐냐면 근로기준법 뭐 맞아요. 이런 거였던 거예요. 네. 아이들이 전부 노트 가져와서 메모하면서 적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니까. 아르바이트 많이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실생활에 맞는 교육들을 맞아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현장에 있는 높으신 분들은 마음이 다 엉뚱한 데 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질 개선하는 좀 그런 노력을 정치권에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듭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냥 킬러 문제 없애가지고 본인이 킬러가 됐잖아요. 지금 수능 만점자 한 명 나온 것 아닙니까? 네. 심지어 재수해서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재수하는데 한 달에 한 300만씩 들어간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인데 의원님 지금 300만 원 더 들어요. 그러니까 학원비만 300만 원. 네. 학원비만 300만 원인데 생활비까지 하면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노동 인권 교육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냐? 실제로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 그리고 본인의 자신의 그 권리에 대한 주장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는 대학 졸업하고 애들 1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전부 알바하러 가거든요. 알바하러 가면은 자기가 돈을 못 받아도 어디 얘기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초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맞아요.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로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자연스럽게 사회 진출 기간이 26세, 28세 이렇게 그래요. 늦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연애하는 것, 결혼하는 것 당연히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유명한 맞습니다. 법원이 있습니다. 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위에 잠자지 않게 하려면 그 젊은 친구들 깨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르쳐야 되고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네. 미리미리 가르쳐야 된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돈 떼이는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큰 문제예요. 학생들 중에 알바를 했는데 돈 떼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고요. 야, 그건 큰일 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노동청에다. 그 기본적인 것도 그걸 안 알려줘야지. 가르쳐주니까 네.
예. 왜냐면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들어야겠네요. 정말. 애들이 모르죠.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강의 한번 가겠습니다. 네. 네, 저를 불러주시죠. 자, 신 변호사님 불러서 노동법 강의 듣는 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빨리 010에 네. 자, 본격적으로 정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사실상 결정된 걸로 보여요. 앞에 저희가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모셨는데, 저희는 사실 어제 원로회의 가서 현장을 다녀오신 줄 알고 모셨는데, 또 안 가신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에서는 가신다고 했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현장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비대위가 뜬다. 정치권의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니는데, 이제는 말 안 해줄 거야. 라는 태도로 나오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면, 뭐 이순신의 배 12척 얘기도 나오고 뭐 거의 사실상 이순신이요? 이순신? 네? 이순신. 정순신 아닙니까? 정순신. 이순신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상 한동훈 추대로 우리 모두 일치단결이야. 이런 분위기예요. 그 이미 답정너 같고요. 네.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미천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이 사실 많은 검증 기관이 있었다고 보지만 제대로 답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저께 저는 개장 충격 받았던 게 뭐냐면 기자들의 질문에 그거 민주당에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좀씩 과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법조 기자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그 검사와 법조의 관계 그 정도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정치권 기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태도가 아니 뭐 그 민주당에서 물어보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김영배 의원이 법사위에서 거치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는데 그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심했어요. 이거는 자기 이제 궁금해하지 마시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혼자 정치인은 궁금해.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 묻지 마. 정치인은 예. 자기가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 비판한다고 해서 그 본인 혼자 궁금해해서 이런 식의 태도는 이 비대위가 들어서는 순간 굉장히 난감한 상황, 난감한 질문, 그다음 난감한 것들이 많이 연출될 텐데 네. 미천 다 드러나겠구나. 이미 우리 볼장 다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장 다 봤다. 예. 저는 이제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 내정설이 거의 유력시되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행복 끝, 불행 시작. 전 이렇게 네. 일단 네.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한동훈 장관의 어처구니 없는 반박도 있었지만 또 그 전에는 네. 기자님들이 질문을 하면은 네. 좋은 질문일 때 이렇게 답을 하죠. 기자님 검사하시면 잘하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검사에 대한 애착이 강한 네. 그런 프라이드를 많이 보이셨는데 네. 저는 어제 한동훈 장관의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장관님도 이 방송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또 별명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해서 어제 그냥 드립 연구소. 그냥 예. 그 한동훈 장관님이 이제 한 도망 내지는 한 러닝, 한 도망 이렇게 예. 제가 어제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비대위원장 내지는 당 대표입니다. 네. 이게 좀 국민의힘에 안 좋은 역사가 있어요. 첫 네. 번째는 주호영 비대위도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를 거쳐서 이번에 이제 네. 한동훈 비대위로 가는 건데 검사 출신입니다. 네. 그럼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그럼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은 이제 변호사만 가면 이거 법조 3년 완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또 하나는 한교안 대표님 아까 왔다 가셨지만은 공안부 출신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특수부거든요. 맞아요. 이제 형사부 출신만 오면은 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정말 그 검사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네. 이름이. 네. 그럼 비상을 초래한 사람을 솎아내고 네. 비상을 극복할 사람들을 앉혀야 비상대책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상을 더 초래하는 초비상 대책이 아니라 귀책자 초비상 귀책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초비상 귀책위원회. 귀인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또 앉혀주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책임 정치의 실종이고 네. 이런 초비상 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뭘 극복하겠다라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자업자득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서 열어갈 총선의 시나리오들은 저는 이제 폭망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복 끝 불행이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폭망 시나리오. 오늘 시원시원합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는 일치단결해서 우리는 한동훈으로 갈 테야. 특히 이제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2030 여성들에게 한동훈 장관 인기가 크다.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나섰습니다. 전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옷도 잘 입는다.
패셔니스타. 예, 옷도 잘 입는다. 옷 잘 입는 게 정치하고 옷을 잘 입어야 됩니까? 뭔 상관이에요? 그런 기사들 나올 때마다 깜깜해 죽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네. 뭔 상관? 옷이 잘 어울린다. 옷이 잘. 예. 옷 잘 어울릴 수 있죠. 뭐 그리고 똑똑하고 다 인정하겠는데 지금 태도 문제 얘기하고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 옷까지 잘 입어요. 그럼 패션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패션쇼. 옷을 잘 입으시고. 한장 사진이야. 그러니까 사실 언론 탓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거의 금기어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댓글에 신변 신당 민심 동행 당원 가입님께서 전용기님 크크크. 지금 팬들이 너무 많이. 팬들이 너무 전용기 저희 팬들이 넘어가는 거 같아요. 분위기야. 팬들이 예. 지금 넘어가고 그러니까 팬만 이렇게 모시고 갈 게 아니고 신인규 변호사를 모시고 가려고 제가 꿈에 나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진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그동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저는 제목이 2030 여성층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 아까 저는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아까 저는 뭐 패셔니스타나 네. 옷 잘 입는다 이거는 너무 유치한 얘기고요. 그럼 한동훈 장관 도와주는 얘기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2030 여성층에게 인기가 있다? 전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라 쓰고 한동훈이라고 읽어도 무방하고 한동훈이라 쓰면 윤석열로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둘이 하나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시면요. 2030, 40 지지율이 거의 10%대 나와요. 갤럽 조사로. 그럼 10%대 의미 아시잖아요. 그렇죠. 잘못 누르면 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근데 없다. 무슨 논거로 2030 특히 여성층에게 인기가 많다? 네. 이거는 네. 뭐 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세상이 바뀌어서 쟤네가 나 좋아하나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굉장히 오만한 말이지.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끼병이야, 싸움을 이거, 하고 있는데 도끼병. 그렇죠. 네, 도끼병에 빠져가지고 쟤네는 나를 좋아할 거야. 그린라이트.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말실수하고 헛소리하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어디 도망갔다. 범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바뀌고 가고 있는 건데 네. 우리 정치권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걸로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6070 여성에게 인기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왜냐하면 그 실증됐습니다. 그날 대구인가 어디 갔을 때 기차 시간을 미루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6070. 어르신들 많았죠. 그러니까 저랑 전용기 의원님 아마 거리에 나가도 그렇게 3시간 동안 기차 시간 미루면서 사진 찍기는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모를걸요. 저희는 우리는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그때 5060 70 50까지 넣겠습니다. 거기 여성분들에게는 인기가 좀 많았던 걸로 일단 화면에 보였으니까 동원됐을지 여부까지는 모르지만 일부 인기가 있는 건 확인된다. 근데 2030 여성층 이거는 너무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아니 뭐 화면에도 그래도 젊은 여성분들이 뭐 사인도 해달라고 하고 뭐 도토리 그려달라고 그런 게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 화면만 보고 2030 여성들이 한동훈 장관을 좋아할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순간 이거 아니 잘못되기 그러면 딱 그분들은 좋은 왜 그 여론조사 할 때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인기가 있으면 여론조사 수치로도 나와야 되는데 명백하게 지금 10%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유의미하진 않다. 저에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번 주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설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들어오면 일체 당무에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분은 또 왜 그럴까요? 뭐 부디 당을 잘 운영해서 총선에서 이기길 바란다. 지면 식물 정권 된다. 이제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또 무엇이고 또 갑자기 식물 정권 지면 식물 정권 되니까 똑바로 해라. 이런 또 조언은 또 무엇이고요?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괜히 말해봐야 보복당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한동훈 장관한테 그러지 않죠. 한동훈 장관은 이미 사실 용산에서 윤허가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추대 형태로 비대위원장이 가는데 거기 홍준표 시장이 괜히 입 잘못됐다가 이거 혹시 모르는 거예요. 괜히 또 융단 폭격을 홍준표 때문이다라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지금 홍준표 시장은 사실 바른 말 많이 하시거든요. 항상 그리고 뭐 보수셨지만 중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 진보의 언어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잘못하는 것 조목조목 지적하다가 총선에서 만약에 패배해봐요. 그러면 한동훈 잘못으로 안 갑니다. 홍준표
홍준표가 떠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봐오던 시나리오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당무에 개입을 했다가 괜히 내가 정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말 안 하시겠다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저랑 완전히 생각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님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오래 관찰을 했고 네. 또 저랑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좀 잘 아는데 네. 이분은 딱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는 삐진 거고요. 삐졌다. 네, 두 번째는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보복 이거는 너무 과한 생각이고 네. 이분은 삐졌고 이제 그 자기가 못 먹는 밥상을 이렇게 엎어버리자. 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네. 지금 TK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은 다음 대권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뇌구조를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다이어그램처럼 네. 뇌구조를 그리면은 저의 뇌구조는 뭐 점심 저녁 뭐 먹을까, 나라 걱정, 드림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저의 뇌구조가 돼 있어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의 뇌구조는 뭐로 돼 있냐? 이분은 대구시정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선 2027년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걸로 꽉 차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당에서 비상이 된다라는 뜻은 네. 당내 코어 지지층과 당내 주로 TK 쪽 이쪽 표심이 한동훈 장관한테 옮겨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인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분도 이제 정치적 감각은 좋으시니까 이 총선을 대비했을 땐 좋은 카드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아유 잘 되나 보자라고 하지만은 또 네. 속으로는 잘 안 됐을 때 자기에게 또 기회가 오니까 저주를 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네. 이제는 결국엔 대권 간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촉각을 세우고 있으실 만한 분들이 다음 대권 주자들이에요. 네. 차기 주자. 지금은 이제 잠룡들이거든요, 전부 다. 네. 홍준표 시장도 잠룡 중에 하나고 네. 오세훈 시장, 예. 때로는 원희룡 장관까지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 한동훈 장관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들을 견제해서 본인의 몸값을 띄우고 네. 이후 대선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견제고 들어간 거죠.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견제고 그렇죠. 벌써 예. 삐졌고, 삐졌고. 당원들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우르르 한동훈한테 몰려붙으니까 상당히 삐지셨다. 삐졌다. 예, 전 그렇게 홍준표는 삐졌다. 네, 예. 많이 삐졌다. 예, 근데 지금 일제히 무슨 얘기 많이 삐졌다. 근데 지금 일제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경원 전 의원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 대통령한테 앙금은 없다. 다만 내가 이렇게 나서는 거는 식물 정권 되면 안 되니까 그거 막으려고 싸우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홍준표 시장도 또 나경원 전 대표도 똑같이 이제 식물 정권을 우려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총선에서 이기기가 쉽다 어렵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식물 정권 되면 큰일 난다. 우리 다 진짜 폭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요. 식물 정권이라는 말은 너무 고상하고 네. 사실은 레임덕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레임덕. 근데 레임덕은 이미 왔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통제 불가능의 상황이다라고들 보고 있고 통제 불가 상황. 그리고 제가 딱 하나 예를 들게요. 여가부 장관도 임명을 못하는 정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김행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한 이후에 네. 그분 나가신 이후에 후임 장관조차 지명도 못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도 많은 개각이 있었고 뭐 박문규 장관 나가고 뭐 김홍일 그 권익위원장 옮기고 이런 것도 너무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채워놔야 될 조각권조차도 행사하지 못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동훈 장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기 등판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임덕이 이미 왔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건데 네. 이게 특수부 검찰의 논리로는 맞아요. 왜냐면 우리 동훈이고 제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이니까 세우면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인데 정치에서는요 한동훈 장관의 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치명적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차기 대권 주자를 이렇게 빨리 띄운 적이 없고요. 그것도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민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장관한테 모든 언론이 다 붙고요. 이제 대통령은 외로워집니다. 네. 더 외로워져요. 네. 그럼 한동훈 장관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민의힘은 이제 기회주의 DNA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다 한동훈 중심으로 줄을 서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랬지만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지율 반등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두드러 패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까지 이해는 못하셨겠지만은 네.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면 저는 매우 외롭고 비참해질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두드러 팬다 이렇게 보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세게 얘기 안 하지만 네.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줄을 섰버리면 그게 네. 세력화가 되잖아요. 거기서 의원들이 네. 엄청난 공격을 용산에 대해서 퍼부을 겁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이미 검찰발 하나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실제로 한동훈 장관 후임 장관도
이렇게 데리고 오지 못하고 그렇죠. 실제로 주요 요직들이 전부 다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보다 하나의 조직 세팅이 좀 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못 찾는데 역사를 이거를 같이 안 나와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서울대 검사들 예, 이렇게 있는데 예. 어쨌든 여기에서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으로 봤고 예. 이 주요 보직들이 순환 보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아 다음 권력에다가 줄 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어필해야 될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치고 나가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그 줄 섰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사실 이번 총선만 놓고 보면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케이스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숨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숨을 것이다. 네,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순간 이거 질 수도 있다. 아. 이런 판단이 이미 용산에도 파다하게 퍼져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미디어가 쏠리게끔 만들고 예. 윤석열 대통령은 뒤로 매일 뒤로 빠져가지고 기사도 안 나오죠. 보도 안 나오게끔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봤을 겁니다. 그럼 민주당 어떻게 합니까? 네. 무조건 한동훈 윤석열로 가는 거예요. 네. 세트로. 네, 세트로 가는 거고 네. 실제로 다른 것도 없다. 원 플러스 이렇게 원 보거든요. 편의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원 플러스 원을 애초에 붙여놓고 시작을 할 거니까요. 증정품. 네, 드립이 좋네요. 네, 네. 아, 투 맨날 플러스 원도 연구해. 있습니다. 잠 안 자고 연구해요. 아, 네. 드립이 좋네. 바쁩니다 요즘에. 아, 네. 그래가지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숨지 못하게 저희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가 예. 최악이 되면은 원 플러스로 가가지고 총선도 어려워지고 네. 이후에는 한동훈 장관으로 줄 다 서버리고 이러면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에 심각하게 빠지게 이게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게 대통령제 비극인데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분은 좀 내용은 다릅니다만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도 과감하게 나라를 위해서 했던 분이에요. 그때 네.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십니다. 뭐 발등에 돌에 쳐도 다 대통령 욕을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네. 그게 이제 레임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한동훈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기회주의 DNA가 있기 때문에 쭉 줄을 강하게 쓸 겁니다. 그럼 네. 이분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때려야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부정 여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로 일제히 때릴 건데 그 정치인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서로 이제 어떤 경쟁을 하냐면은 누가 윤석열 더 잘 때리나로 경쟁을 해서 지지율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더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로만 가면서 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너진다. 아, 매우 비참해지는 거죠, 이거 사실. 네. 그 김기현 대표가 울산 출마한다는 거잖아요. 울산 출마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기사 보니까. 그러면 진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에 다른 분이 오게 된다면 사실 대통령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출마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울산으로 간다. 이게 저는 소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소송할 때 가장 무섭게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가족 소송. 가족끼리는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뭐 상속재산 분할 붙으면은 예. 양보 없는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동업자 간 싸움입니다. 예. 동업자끼리도 자료를 다 예. 갖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이게요. 저는 국민의힘 분들 보면은 네. 그냥 정치 비즈니스맨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치 정치 비즈니스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동으로 지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는 서로 거의 송사에 가까운 내부 투쟁을 서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도 자기 살려고 이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통제가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살려고 나가는 것인데 저는 3일 천하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3일은 아니겠지만 네. 또 이렇게 대통령에게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용산에서는 분명히 나가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네. 울산을 지키겠다라고 네. 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옛날에 장제원 의원처럼 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장제원 네. 의원이 딱 3일 천하였잖아요.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라는 시그널이 대통령이 준 건 아니죠. 이제 혁신위에서 얘기하고 네. 당의 주류 의견이 장제원 의원 부출마를 이야기하니까 버스 90대 동원해가지고 싹 새를 보여줬죠. 네. 그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의심하냐? 아 이거 캐비넷 꺼냈구나 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김기현 대표도 지금 살짝 꺼내본 거예요. 나도 출마를 한번 해볼까? 그런데 저희가 또 의심하기로는 네. 저 캐비넷 나오면 또 바로 3일 천하로 끝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거죠. 아니, 캐비넷 근데 나오면 바로 들어갈 수 요 있다. 캐비넷도 너무 이제 걱정하실 건 없는 게요. 이번에 네. 몰카도 나왔잖아요. 김건희 여사. 네. 그러니까 저쪽에는 캐비넷이 있으면은 장제원, 김기현 요쪽도 네. 녹취라든지 뭐 그동안 같이 해온 게 있으니까 서로 저는 뭐 자료는 다 쥐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캐비넷의 힘인가요? 그게 지금 궁금하죠. 장제원 의원 일요신문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 장제원 의원의 친형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네.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법원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 존중하잖아요. 네, 법원은 법원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그 증거를 기소할 때 제시하는 그 검사들을 못 믿는 입장이다 보니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네. 선거 분립을 부정할 수도 없고 네. 행정기관을 부정할 수도 없는데 네. 이렇게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이 캐비넷 의심이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한동훈 장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사건도 그렇죠. 막 소송 혜택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검찰이 집권을 하고 난 그 후폭풍과 부작용이 지금 곳곳에서 저는 좀 드러나고 네. 있다. 이게 참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인 윤석열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만드는 나라가 이거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처리하는 거죠. 다 처리해야죠. 네, 처리하게 되면 실제로 이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얘기를 못 하다가 네. 처음에는 저는 뭐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러다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악법이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 피의 사실 공표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법리적 얘기를 하던데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 할 말이 없다고 보는 게 특검법 있죠. 박근혜 대통령 특검법이요. 맞아요. 네.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국민의당에서 추천을 했고요. 피의사실 매일 브리핑할 수 있게 돼 있는 법으로 본인들이 특검을 했어요. 맞아요. 아니 언론 브리핑을 안 하면 특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특검은 그렇게 2008년 했습니다. 삼성 특검도 오전 네. 오후 2번 했어요. 네, 그때 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들이 수사받으니까 이건 체계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부조합니다. 당시에도 악법인데 네. 악법 특검에 가 있었던 겁니까? 지금 그렇죠. 말이 민주당 안 되지 수사 않습니까? 전부 다 브리핑하고 있잖아요. 네. 브리핑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민주당 수사 뭐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알 권리를 얘기했던 게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다 브리핑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네. 이건 독소다라고 하는 거는 네.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애초에 독소였다는 소리예요. 아니 근데 국회 나와서도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맞아요. 공소장 읽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원래 심플하게 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상세히 읽었잖아요. 네, 근데 와서는 뭐 돈봉투 부스럭거린다 뭐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네. 한동훈 장관만큼은 네. 그 얘기할 자격이 없다. 특검팀 가서 자기가 7년 전에 수사할 때 그때를 좀 돌이켜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민주당에서 매번 검찰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수사 다 하고 나서 법으로 판결 받아라 법원에서 네.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아라고 죽으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공무상 기밀 누설하지 말라고 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 거의 브리핑 하다시피 싹 나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이게 네. 브리핑하는 게 네. 과거에도 있었던 내용들이 예, 예. 이게 독소다 해가지고 반대한다? 네. 이거는 정말 말 안 되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지금 특검이 나온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특검법이 왜 나왔는지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권력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성은 높은데 네.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는 이원석 검찰이 네.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편향적으로 민주당 쪽만 수사를 하니까 저는 민주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고 네. 국민의힘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편향성 논란은 한동훈 장관이 관장하는 검찰이 초래한 논란이다. 네. 그래서 특검이 나왔고 그렇죠. 특검법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절차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수사 안 하고 특검법에 합의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거의 뭐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너무 비겁하다. 저 아니 그냥 검찰이 수사 잘하면 특검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거죠. 전혀 없죠. 저는 갖고 여기에서 나오는 국민의힘의 반응들이 더 어이가 없는 게 예. 두 가지 정도 얘기하면 예. 2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거든요. 예. 윤석열 그 사단이 다 살아 있는데 예. 김건희 여사 수사했겠습니까? 소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안 해놓고 지금 와서 탈탈 털렸다는 것도 일단 1차적으로 얼척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총선 직전에 와가지고 이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뭔 소리예요? 우리는 집권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거는 했는데 킹정, 예. 킹정 그때 킹정. 이제 와가지고 뭐 너무 맞는 말씀. 이제 와가지고 뭐 하냐 왜 총선 전에 하려고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업자득. 논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 어제 조선일보가 일면 머릿 기사로 뭘 썼냐면 김건희 특검 총선 이후에 해라 뭐 이제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또 사설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은 합의를 하고 합의해서 처리를 하되 그 다음에 총선 후에 해라. 총선 끝난 다음에 해라. 근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한테 저 본청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그렇게 민주당이 기획하고 뭐 조작하고 뭐 등등등등 뭐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총선 하기 전에 특검해서 일종의 민주당이 새몰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원하는 시기에 선전선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뭔 소리예요? 대선 앞두고도 특검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했는데 무슨 선거 때문에 뭐 수사를 미룬다? 아니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범죄가요. 범죄 혐의 정확하게. 네. 그게 흥정 대상입니까? 아니 누가 김건희 여사 유죄를 하랬어요? 수사를 받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근데 국민의힘이 그랬잖아요.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제가 아직도 제 귀에 울리거든요. 맞아요. 떳떳하니까 수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했어요. 근데 왜 떳떳한데 수사를 안 받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지고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했다가 제가 엄청 비판했거든요. 아니 체포영장 청구 시점도 본인이 정하냐? 알아서 프로세스대로 가는 거다. 이것도 프로세스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했던 논리를 그대로 배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냐가 진짜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율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법을 저랑 똑같이 배웠는데 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진짜 양심을 좀 갖기를 촉구합니다. 저는 법을 안 배웠는데 그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과에 가치가 없는 발언들이요 제가 볼 때는. 스타일 엘리님이 영선 누나님 전 일산 촬영 왔어요. 5시에 일어나서. 저는 영선이 아니라 윤선입니다. 네, 스타일 엘리님 저는 영선이 아니라 영선은 이제 제가 영선이죠. 여기는 영선이고 여기는 초선이고 예, 이렇습니다. 하여튼 영선을 일선 만들어드리는 일선 초선 만들어드리는 그런 편의점이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어제 그 김부겸 전 총리하고 네. 이재명 대표 만났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비대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합비대위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선거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병훈 총리라든지 뭐 정세균 총리라든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만나는 것을 보고 뭐 이낙연 대표께서는 뭐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실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만나서 이야기 듣고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제 실망했다 하는 것이 저는 바라지는 않다. 그러니까 네. 이제 민주당도 정신 차릴 거 정신 차리고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라고 하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내부가 혼란스러운 건 맞죠. 왜냐하면 이제 비명계들은 본인들이 이제 공천 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은 나가서 당을 하니 많이 몸값 올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아마 총선을 치를 걸로 보이고 아마 저 비명계들의 저항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저는 민주당이 그럼 남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과연 이재명 체제로 저는 총선 치르는 거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네. 그럼 그 안에 반성이 있고 성찰이 있고 혁신이 있습니까? 민주당도 우리가 지금 기억을 다 되돌려 보면 네. 김은경 혁신위를 출범시켰다가 당시에 그냥 아무런 것도 되지 않고 빈손으로 끝났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든지 뭐 국가 대개조라든지 뭔가 그동안 대선 때 했던 수많은 약속들 당내 대표로 지내면서 어떤 퍼포먼스와 어떤 성과를 보여줬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냥 총선 치르겠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고 숨만 쉬고 떨어지는 낙엽만 조심하면 본인들은 그냥 다 배치 단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이것이 네. 민주당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것이 그러면 또 그분들 그대로 다음 22대 총선 들어가서 또 이런 무능력한 모습 또 무기력한 모습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 이것은 국민의힘이 못해서 얻는 반사이익일 뿐 네. 전 민주당이 이것은 그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예, 국가를 위해서 좋은 선택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신인규 변호사를 그냥 모시고 올 게 아니고 혁신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서 데리고 모시고 와야 되나 네. 싶은데 네. 민주당도 사실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정말 혁신적인 인물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정당에 들어오다 보니 여러 가지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예. 가장 큰 고민이 저는 우리 당에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 아직도 86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86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고 옛날에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분들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네. 저는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보거든요. 결국에 혁신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인적 쇄신인데 네. 인적 쇄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룹이 있다. 그럼 과감하게 결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86이 아니라 더
올드보이가 더 그렇죠.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네. 저는 사실 청년연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연장인데 절대 윤호할 수 없습니다. 윤호?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아니 저는 진짜 전용기 의원님 혁신위원장 시켜준다 그러면 제가 민주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 응원만 하겠습니다. 근데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네. 대표는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사법 리스크부터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일단 입장을 밝히시라고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게 첫 번째 기본소득이라는 공약을 10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지켜왔는데 네. 대선 때 뭐 이거 뭐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한 발 뺐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을 그럼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본인의 숙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선거제에 대해서도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민주당을 그래도 선거나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국민들이 높은 평가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뭐 다당제 얘기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열정을 많이 보이셨는데 지금 이거 선거제도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이 방송에서 토론해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왜 내야 되죠?라고 반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건 뭐 원내대표 소관 사안이라면서 피해 가거든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얘기하게 아 서로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는 마치 우리가 구청 갔을 때 여기 부서 가면 저기가 보라고 그러고 저기 가면 여기 가라고 그러고 부서 간 핑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저는 좀 이재명 대표가 철학과 원칙을 갖고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도 그 다음에 뭐 대선 또 나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지. 네. 아니 대선 주자까지 지냈고 수많은 약속과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성장해온 정치인인데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거는 이거 너무 진짜 야구 경기에 비유하면 계속 볼넷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게 동의할 고의사고. 수가 없는 게 철학이 정말 뚜렷한 분이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기본소득 10년 이상 얘기할 수 있었어요. 네. 사실 기본소득이 굉장히 좀 진보된 아니기도 하고 뭐 혹자들은 뭐 국민의힘 뭐 당규나 당원에 있어요. 당원에 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보수 진보 나눌 게 아니다라고 네. 하는데 꿋꿋하게 요구를 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이재명 대표였고 대선 때도 그래서 공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치인의 태도로서 토론은 해봐야 된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10년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박정희 대통령 경부고속도로 깔 때 사실 그때 민주당이 엄청 반대했죠. 경부고속도로 필요 없다고. 그건 잘못된 반대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에 인터넷만 깔 때 그때는 이제 보수당에서 엄청 반대했어요. 인터넷 그 필요 없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후에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던 거죠. 여기에서 기본소득도 지금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AI 시대가 오고 이런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는 네. 분명히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도입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급격하게 진행할 수는 없으니 토론이 필요하다 정도로 수용하는 그거 걸로. 인정. 그러니까 일단 네, 얘기를 그런 해보자. 거죠. 오케이. 그렇죠. 선거제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진짜. 내부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논의만 계속해. 매일 제가 논의만. 총선기획단 들어가 있는데 아니 뭐 선거 네. 때까지 논의할 거예요? 뭐 제가 언제까지 여기서 다 논의할 거예요? 털면 이거 큰일 나니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입장이 있고 소신이 있으면 그걸 지키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를 한다는 건 이견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견이 있을 얘기입니까? 야, 그거 결정은 좀 필요한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연말이어서 연말까지는 좀 기다릴 수 있겠지만 신년 초까지도 이 논의가 결정이 안 되면 국민들이 좀 화가 날 시간은 것 갑니다, 같다. 지금. 아마 금방 갑니다. 선거법은 진짜 1월, 2월 돼야 될 겁니다. 아니 이거 근데 거예요. 국회의원님분들 네.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도대체 룰을 네. 무슨 선거가 4월인데 1, 2월에 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제가 거죠. 분구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피해 보시라고 말이 안 되죠. 그거 진짜. 아 이거는 좀 룰 같은 거는 진작 1년 전에 하셨어야지. 지금 말이 안 예. 되는 거죠. 저도 1년 근데 전에 했으면 제일 좋지 저도 않았을까. 국회 출입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때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산안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낙연 대표가요 오늘 아침 라디오 출연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건.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퇴하면은 대화에 용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권력 투쟁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권력 그리고 투쟁. 그 명분이 지금 우리가 왜 빨리 철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못하냐, 네. 선거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냐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권력 투쟁용으로 너무 많이 변모돼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이게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사퇴 이야기를 하면서 네. 또 하나 제시했던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천명하고 네.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것을 명분으로 권력 투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만 국한된 부분이 아닌데 네. 여기에 쏠려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화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 해법이 네. 그럼 지금까지 대선에서 지금 지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도 활동했고 이낙연 대표는 미국 가 계셨잖아요. 네. 그동안 그럼 왜 그 사당화 지적을 안 한 겁니까? 왜 그걸 지금 시점에 지적을 하는지가 저도 너무 그 동기가 불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당내에서 저는 몸값 높이기를 좀 너무 과하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만약에 노선이 다르면 당내에서 노선을 갖고 싸우시고요. 네. 정말 그 노선이 국민들 앞에 펼쳐놓고 토론을 했는데 정말 그 회복 불가다. 그럼 나오셔야죠. 당당하게. 네. 근데 나오지는 않고 마치 류호정 의원님하고 비슷해요. 당내에 있으면서 있는 건 아닌데 아닌 건 아닌데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당내에서는 이건 해당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행태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 이건 너무 떳떳하지도 못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국민들 앞에 알리시라. 근데 알리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갑툭 튀긴 한데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제일 답답합니다.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이 얘기 나온 김에. 아니 저 질문제가 없는데 심 변호사님 얘기하셔가지고.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사실 본인이 탈당을 해서 네. 가고 싶으면 그 당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자신 있게 나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난 배지는 유지하고 싶고 권력은 유지하고 싶고 근데 이 당은 아니고. 이거 진짜 비겁한 정치거든요. 사실 청년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4년 전보다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네. 청년 정치로 똥볼을 차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이 계속 떨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입건이 제일 크다고. 한 사람 또 누구 있어요? 청년 정치로 똥볼 차는 사람. 이준석 대표를 얘기해도 되나요? 뭐 얘기해도 되죠. 당연히 얘기야 다 할 수. 저는 각 당이 다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똥볼 찼다고. 민주당은 박지원 대표가 똥볼 찼다고. 박지원 대표, 정의당은 유호정이 유호정 똥볼 또 찼고. 아니 뭐 그분들은 다 제가 똥볼 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 똥볼이라는 표현 가지고도 서로 뭐 누가 정치가 올바르게 가는지는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류호정 의원은 지금 새롭게 가보겠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선택이라는 당과 이제 합치는 건데 이건 전혀 새로운 모습이 아니죠. 과거 구태의 모습이고. 새로운 선택 지난주에.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거 본인은 괴로운 선택을 지금 했겠지만은 괴로운 선택. 어디까지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더 만들어왔는데 근데 결국은 매우 해로운. 매우 해로운. 네. 저는 류호정 의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도 계속 비판은 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저희 취재 편의점은 성역이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다 비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토론을 하는 장. 공론의 장으로 저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저도 하나만 그리고 네. 아까도 그 뭐 이준석 대표 얘기도 하니까 저는 그래요.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각 당의 대표 주자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언론에서도 많은 조명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책임 있고 좀 더 무겁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 대전제고요. 류호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낙연 대표에게도 당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비판을 했으면 그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거취를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당하고의 뭔가 이렇게 몸값을 올리는 듯한 모습은 이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찬 대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 다 헷가닥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유명한데 지금 상황이 지금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 정정당당 이런 단어가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꼼수, 뭐 위장, 위성 뭐 이런 단어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가겠다는 분들도 계속 공학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학만 난무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정치가 바뀔 수 있겠나? 더 절망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새로운 길을 진짜 좀 진정성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괴로워요. 이 고민이 너무 깊다 보니까 굉장히 괴로운 수준까지 이르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하지 이 고민이 있는데 사실 스피커는 좀 작고 그러다 보니 참 많은 고민이. 그러니까 취재 편의점이 더 잘 돼가지고 더 자주 나오면 됩니다. 스피커를 많이 키워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 요청이 있으면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기대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언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만날 수는 있다? 아니 한동훈 장관이 요청하면 만나기는 하겠다. 그러나 별로 기대는 없다. 그러니까 드립 연구소 좀 더 분발하셔야 되는 게 이준석 대표가 드립이 진짜 좋아요. 드립이요? 저희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도 납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드립이고 저기는 정치적 드립이고.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아마 많은 의심과 그런 걱정 내지는 뭐 불만 이건 저는 현 정부에 대한 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제가 한 세트라고 본다 그랬는데 결국 한동훈 장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논의해볼 여지는 있다라는 것이고 기대는 없다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바라는 수준은 안 나올 거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만나자고 해도 저는 만날 생각이 없거든요. 그 생각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검찰이 정권을 잡아서 이 나라를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네.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저는 분노를 느끼고요.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만남의 대상이 아니라 저는 심판과 청산의 대상이다. 저 그렇게 네. 봅니다. 그 한동훈 영입하겠습니다. 저희. 영입은 제가 제의는 뭐 감사하지만 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예. 꿈에서만 만나요. 그러니까 적절한 드림 생각할 때 저도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예, 외주는 제가 받아들인다. 꿈에서 만나는 것으로. 예.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공천학살이 본격화돼서 사실상 검사당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는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정치권에 있잖아요. 오늘 뭐 있죠. 아침에 박지원 원장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신당을 할 때 물론 27일이 돼야 본인이 밝힌다고 해서 알 수는 없는데요.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서 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네. 아무래도 현직 의원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 현실적 이점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 탈락자들을 이제 대거 영입을 해서 아마 규모 있게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보이는데 네. 전 여기서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그럼 이제 검사당으로 변하는 거죠.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현재의 국민의힘. 네. 현재의 국민의힘은 저는 그냥 기회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 기회주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 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전 이거에 동의가 안 돼요. 그럼 왜? 이준석 대표가 기회주의자 당 아니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을 받아서 당을 한다라는 것은 네. 그걸 뭐 현실 정치다, 현실 정치와의 타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존중은 하는데 저는 그거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아니 지금까지 기회주의로 당을 망쳐갖고 나라를 망쳐온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네. 공범론으로 얘기한다면 주범이지만 그분들 다 방조 교사범들이거든요. 근데 방조 교사범들은 또 분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갖다 쓸 수가 있다.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운 정치를 열 만한 자질과 능력과 의지가 없는 분들이다. 근데 그것을 현실적인 이점, 뭐 국고보조금이 나오고 선거보조금이 나오고 기호가 좋아지니까 받아서 하겠다. 제가 단언컨대요. 그분들하고 당을 같이 하잖아요. 그 당 안에서는 또 기회주의가 판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문화를 근절하는 게 지금 정치개혁의 혁신이지 그분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뭘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시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떠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네. 이제 대거 칼질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뛰쳐나가서 이준석 신당에 힘을 실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먼저 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 그러니까 황태자라고 하잖아요. 네. 이 정권의 황태자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이 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그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거 칼질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그 칼질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강력한 권한이든 뭐든 죽일 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날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할 거기 피를 때문에. 묻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뛰쳐나가서 이 정권을 또 공격하게 될 거고. 네. 그렇지만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 이준석이라는 기회를 다시 한번 찾아가가지고 또 뭐 팔자 펴- 뭔가를 할 수 팔자 있다라는 예. 것이죠. 아니 저는 그래요. 기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기회주의, 검찰, 뭐 특수부 검찰. 그리고 네. 또 하나 당의 누굽니까? 장제원 의원이에요. 저는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준석 신당을 가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간다는 네. 뜻이 아니라 네. 초대선 의원들 중심으로 아마 할 건데 네. 저 그분들 다 장제원 의원의 DNA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 보거든요. 그분들이 3선 4선 하면 장제원 의원처럼 되는 거고 버스 동원해가지고 또 그 정치 하실 분들이에요. 근데 네. 그분들을 동원해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아니고요. 저는 나아갈 동력도 그 안에는 없다. 물론 선거에서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유리하다고 합니까? 그게 공학이거든요. 정치 공학. 저는 정치 공학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더라면은 네. 과거에 안철수 의원도 성공하셨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부터 청년 정치가 그리고 또 젊은 정치를 좀 해보겠다는 분들의 노선이나 태도는 지금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기회주의를 청산하는 거 단절이죠, 단절. 단절하고 청산하는 단절이 명확하게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소위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대로 살찐 고양이 아 근데 만나서 뭘 얘기를 합니까?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만나지 말아야 된다. 아 저는 만날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동훈 장관 만날 아니 필요 있으면 없다. 본인들의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밝히면 될 일이지 만나가지고 뭘 더 얘기를 합니까? 네. 만나가지고 저는 만약에 제의가 오면 네.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 만날 이유 없다. 이렇게 거절. 전혀. 둘이 만나갖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네. 야 그러지 마라. 아, 뭐가 타협이 가능하죠? 지금 이 검찰 정부가 들어와서 나라를 이 쑥대밭을 아니 그럼 만들고 이 이준석 엉망을 대표가 만들었는데 만나겠다는 태도는 뭐라고 보세요? 왜 만나려고? 언론 보도용이죠. 뭐. 언론 보도. 아니 언론 보도용이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는
경우에는 네. 이거 추측입니다만은 네, 추론. 그래도 국민의힘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왜 당에 대한 애착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착 속에서 뭔가 당내에서 뭔가 뭐 타협 내지는 공간을 열어보자라는 의도로 만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탈당을 미리 한 거고요. 탈당한 입장에서는 전혀 만날 이유가 없죠. 전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탈당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탈당을 안 한 것도 네. 그 동안에 지금 아직 시간을 정해놓고 아직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 아직까지는 뭐 극적인 타협에 여지를 열어놓은 거 아니냐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만나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준석 대표한테도 룸을 열어줘야 이준석 대표가 네. 탈당하지 않고 그 당적을 지킬 거란 말이죠. 근데 지역구도 지금 없어진 오히려 마당에. 지금 탈당을 안 하겠어요? 이 와중에? 거의 없어질 마당이고 네. 그러면 뭐 어디 대구 이런 데 공천을 주거나 네. 자기 사람들 좀 챙겨야 될 사람들 뭐 지분을 나눌 수가 그렇죠. 있겠죠. 기회를 주거나 그러니까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믿는다 한들 믿는 이준석 대표도 바보 되는 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타협과 협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요. 그거는 전제가 있어요. 룰을 지키는 사람들끼리 타협과 존중과 협치가 가능한 거지 네. 룰을 밥 먹듯이 어기고 매일 기회주의로 전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그 협상과 약속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전 이준석 대표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기대가 없고 더 고려가 없다. 근데 왜 만납니까?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본인의 말 속에서도 모순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국민 앞에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시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뭐 아까 이제 우리 선거법 얘기 뭐 하기도 했었는데 끝으로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네. 초선 의원 모임이 비공개 면담을 이재명 대표하고 했네요. 민병덕, 이탄희, 이하경 뭐 등등의 의원들이 했다고 하는데. 연동형을 해야 승리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 선거는 구도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연동형을 해야 승리한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7분의 의원들은. 내부에 이런 논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동형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립형 회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토론이 필요한 거고 사실 이 토론을 계속 한다고 해서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지속될 것이고 아까 신인규 변호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지도부에서 입장이 무엇인지를 천명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빨리 결정을 해버리는 게 낫다. 근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뭐 선거법 권역별 합의는 비례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권역별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서가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권역별 비례로 조금이라도 풀어보자는 노력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 부분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지도부나 아니면 다른 단위에서 이런 결정 단위에서 합의를 이루어서 민주당의 네. 입장을 정하고 협상에 빨리 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권역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더 복잡해지니까 지금 더 들어오는 거는 이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효과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우선 연동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이거 저는 선거의 승리의 요소로 고민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양당 정치로 지금 거의 다 골마서 터지고 썩어 들어가는 수준인데 네. 여기서 또 병립형으로 회귀를 해서 양당제를 더 강화시키겠다? 여기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동형을 가면 그나마 지금의 양당제를 좀 뭐랄까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거를 선거 승리의 유불리로 자꾸 실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고 네. 명분과 당위성으로 보면 이미 결론은 끝난 얘기다. 그 선거법도 안 고치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무리해서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또 과거 회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실리를 고민했겠으나 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다 잃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명분만 보면 쉽죠. 그 위성정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위성정당 금지법에 민주당의 75분 국회의원들이 저도 동의했습니다. 예. 네. 위성정당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꼼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꼼수기 때문에 이 위성정당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네. 이거는 또 연동형 비례나 뭐 연동형이냐 아니면 그 병립형이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위성정당 자체가 잘못된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거는 네. 좀 반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네. 참 어렵거든요. 저 위성정당 선거운동 해봤지만 네. 제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라고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 민주당을 이렇게 민주당이라고 주장하는 집단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네. 여러 가지가 연립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은 잘 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에 동의했던 네. 것이죠. 네.
저는 정치가 좀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결국 원칙과 명분을 정치인들 스스로 내지는 한 정당들이 네. 공당임에도 불구하고 공심보다는 사심 때문에 원칙을 그냥 헌신짝처럼 짓밟아 버리거든요. 그때는 일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하고요. 네. 국민들에게 누적된 불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양산시키는 부분은 결국 국회의 부메랑으로 옵니다. 지금도 검찰 수사 국회의원들 받아도요. 국민들이 동정도 안 해요. 그냥 오히려 그러면서 검찰 정치를 더 정당화해주는 명분으로 쓰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 누가 초래한 거냐? 정치인들 스스로 법알기를 우습게 알고 꼼수와 위장과 뭐 이거 뭐 위성정당, 뭐 위장탈당, 뭐 꼼수 정당 이런 걸 스스로 정치인들이 한 거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자신들의 이익, 눈앞의 이익 때문에 원칙과 명분 다 헌신짝 만든 건데 특히 민주당은 그래도 DJ 노무현을 계승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거든요. 저도 네. 진영은 다르지만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더 넓게는 민주당도 더 건강해지는 길이다. 저는 당내 구성원들도 본인들에게는 설사 공천에 불이익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3당 합당 때 이 있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어려움을 지켰던 저는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참 말하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말을 좀 많이 아끼는데요.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네. 송영길 대표 구속됐잖아요. 네네. 예, 민주당은 뭐 탈당한 개인이라서 뭐 논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어렵죠. 이거 참 이거 과도하게 사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입장 나온 거 보니까 이제는 배우자 접견도 금지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 권력이 한 개인을 정말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나 되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네네. 물론 네. 억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안에서 구속까지 나왔으면 전 정치적 입장 그렇죠. 당연히 당내에서는 송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제도적 노력까지 하면 더 좋고요. 네. 그런 입장을 당연히 저는 공당이면 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실정법상으로는 당연히 위법사항이 나오면 수사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물론 과도한 수사는 지양돼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국회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경선을 치렀거든요. 거기 돈봉투가 없을까요? 국민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제 정봉주 의원이 나와서 그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물타기라면 그건 안 될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송영길 대표 거는 현행 실정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죄송한 일이고 처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치가 지금 뭐 오세훈법 한 이후에 너무 깨끗한 척하면서 위선 떨다가 지금 정치인들 스스로 발목 잡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사람이 움직이면 다 돈인데 최소 필요한의 그 자금들까지도 꽁꽁 묶어놓다 보니까 다 그냥 외줄타기 하면서 교도소 담장 옆을 지나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회 스스로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 안 하죠. 자기 편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편향성 수사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제도 개선을 이런 문제부터 좀 해야 된다. 이 의견까지 저는 민주당이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제도 개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검수완박으로 네. 비화됐던 예.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사실 나왔던 것이고 저는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 더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출국 금지 당한 지가 벌써 8개월이 넘었어요. 네.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뭐하고 이제 와서 했겠느냐. 지금 그냥 거론된 사람들 아무나 불러가지고 우사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 집단 자체를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기 위한 그 정도의 수사인 겁니다. 분명한 증거도 없을 텐데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이런 수사가 정당하겠냐. 아니 근데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네. 이제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그때도 돈봉투 돌려서 다 처벌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은 뭐 너무 민주당만 수사하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은 현행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검찰권이 행사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법대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국회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정도의 내용,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스스로 정치 불신을 더 가속화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를 더 푸는 쪽으로 노력을 이끌어가고 토론회장으로 이끌어가야지. 국민의힘도 이거 만약에 토론 나오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예. 보기에는 신인규 변호사를 모셔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셔간다니까 본인이 꿈에서만 데려가라. 꿈에서만 뵙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정치권 취재를 많이 해보면 선거 때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법 때문에 다 자원봉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움직이려면 차비는 있어야 되고 빨리 가려면
택시도 근데 제일 타야 중요한 이제 뭐 되고. 밥값 같은 예, 거죠. 밥값도 밥은 먹어야 필요하고 돼. 이런 건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활동비 같은 뭐 이런 거였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을 하시고 그럼 그걸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 말씀만 수사만 드릴게요. 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선거 운동에 관해서는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정치 신인들, 그러니까 저 같은 신인들도 그렇죠. 지금 다 묶여 있어가지고요. 오히려 기득권을 더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운동에 관한 그 정치 자금에 관한 건 다 풀어줘야 됩니다. 대신에 투명한 관리와 보고. 그러니까 재벌돈 받는 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은 평범하게 걷어서 정당하게 쓰고 보고를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정치에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건 네. 불가능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당이 누리고 있는 특혜는 없애야 됩니다. 그게 국고보조금이거든요. 네. 이거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방향을 잘 잡고요. 정당이 누리는 특혜는 다 없애버려야 되지만은 정치 개개인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은 좀 풀어주는 게 맞다. 이 방향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 벌어잡는 게 네, 22대 국회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 국회로 가서 조금 더 활동적이고 기운찬 정치가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니면 더 꼭 해야 되는데 안 물어봐서 못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가 이제 신선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한 용기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딜레이 돼가지고 빨리 가야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